이어서 제3절 군 전문 직업주의와 정책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국가에서 이 직업윤리 의식과 직업적 규범에 충실한 직업군인은 이 정책 결정에 매우 진솔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만 정치 지도자의 어떤 결정된 정책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군인으로서 정책 결정에 정말 진솔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군 전문 직업주의와 어떤 정책 결정을 우리가 알아보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테러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군에 대한 어떤 그 반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지웨 장군은 그의 저서에서 군인에게 정치가와 군인과의 어떤 관계라는 이러한 어떤 자기 저서에서 보면 정치가는 군인에 대하여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국가 정책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어떤 군사적 수단은 무엇인가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치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군인은 민간 정치가에게 적극적으로 이 의견을 제시하고 여기는 군인은 민간 정치에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군인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어떤 병력이라든지 화기, 함정, 항공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이것이 군인과 정치가의 어떤 당연한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직업군인으로서는 어떤 병력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없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군인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정치 지도자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만 병력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앞으로 병력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따라서 여기는 최신 장비, 병력이 이제 인원에 따라서 병력이 줄어들고 최신 장비가 도입이 된다. 그 장비는 왜 도입이 되느냐? 병력들이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여기엔 최신 장비를 도입을 함으로써 여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결정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군인은 군의 어떤 본인의 역할을 여기에서는 다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결코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군이 왜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서 그 역할을 어떤 면에 의견 제안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인은 결코 여기에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정치가의 어떤 달성하려는 목표가 비용이 많이 소용된 것일지라도 그것은 군인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그 비용이 정치가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어떤 면에서 소요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 능력으로 건드기 힘든 것일지라도 역시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치가가 해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면에서는 그 의견을 제시하고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비용이 많이 들 것을 대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런 판단까지 우리가 해결할 요소는 아니다. 결정할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냐? 정치가의 책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어떤 정치가가 지나치게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서 국가가 견디기 힘든 것일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군인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에 정치가가 지나치게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가 국가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는 목표 자체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모험을 이제 걸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군인이 여기에서는 결정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직업군인의 여긴 정치적인 이 정책 결정 참여와 그다음에 결정된 정책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실천은 선진 민주국가형 민군각계를 정립시키고 국가 발전의 순기능적 결과를 여기는 가져오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많은 어떤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이런 어떤 비용이 너무 그냥 많이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가 그 목표를 어떤 면 변경시키든지 몸을 걸어야 할 요소지 이는 군인이 해야 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군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군의 기술력과 어떤 군의 조직관리 시스템이 민간 기업의 어떤 면에서 보면 민간 기업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이 군의 어떤 그런 체계적인 이런 어떤 그 체계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풍조가 사실 있었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군부대 어떤 그런 부서인 작전과는 그래서 군부대 어떤 작전과 민간 부서에서는 총무과 그죠?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썼고 군의 공보부는 뭐 기업의 홍보부서로 대체되는 이런 어떤 군의 방식이 기업에 전이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군에서 민간 기업의 어떤 기술과 문화를 수용하는 노력이 이제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군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으로 보면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런 세계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체계는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변화되는 사회 환경과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변화되는 요소에 군인이 이제는 변해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육군 부대에서는 각 분야별로 어떤 기업의 직무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6개월 동안 직무 연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어떤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군에 적용하는 이런 정책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의 어떤 그런 그 자비노처 교수는 자 군대의 어떤 직무가 사회의 직무와 비슷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군대 장교들에게 민간 관리자나 민간 지도자가 보유하는 어떤 기량이라든지 성향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와 민간의 어떤 기술이 유사해짐에 따라서 군대 내의 어떤 기술 전문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직 군인들은 엔지니어라든지 기계 정비 전문가,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전문가, 병참 및 인사 전문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민간 영역과 유사한 어떤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노치는 남북 전쟁의 당시에 이런 어떤 순수 군대 업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93.2%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내 순수 군대 업무를 수행하는 병력은 실제로 보면 미국 내 보면 28.8%였다는 거죠. 그럼 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로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군대요. 그래서 공군이나 해군의 경우는 이제 그 비율이 훨씬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실질적으로 이제는 일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실적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민간 기업의 군의 어떤 그런 조직이나 체계를 본떠서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갔다 그러면 현재는 이제는 군이 다시 그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측면을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변경이 진행돼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직업군인은 자 전쟁을 수행하고 조직적으로 이 무력 자원을 운영하는 어떤 전문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직업군인을. 그래서 직업군인은 무조건 그냥 오래 근무하는 그런 군인이 직업군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수행하고 조직적으로 이 무력 자원을 운영하는
전문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수행이라는 이 군대의 어떤 제일 목표는 군대의 어떤 특수한 환경을 형성케 하고, 그다음에 군대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우리는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사회의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군대의 어떤 명예감, 이런 것 때문에 군대의 어떤 직업적 특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군의 어떤 직업적인 자율성을 해치지 않고 군에 대해서 민의 어떤 정치적 우위를 유지하는 현실적인 어떤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노비치는 군대가 내부에서 위협이나 그다음에 전쟁 방식에 대한 어떤 일치를 이루어서 행정부나 입법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압력 집단으로 대두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군대 내부에서 이 군사 전략이라든지 군사적 증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각 군 간에 이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은 점점 더 정치적, 사회적 기풍에 익숙해지면서 아직도 내면적으로는 전통적인 이 군사적 기풍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이 이제 9월 3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번 그 민군과의 관계에서 군의 역할, 군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자를 한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이제 28일 날 그 현지 시각으로 미 연방 상원의 군사위원회 그 아프가니스탄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아프간 철수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전략적 실패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왜 전략적 실패를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는 자, 아프간에서 비전투원 철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 탈레반이 카불에서 집권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아프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군의 완전 철수에 반대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껄끄러워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한 셈인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국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봐서는 미군은 어떤 동맹국의 어떤 그런 그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군의 어떤 그런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장군 합참의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그 군사 주둔을 사실 건의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밀리 의장은 2020년 가을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급속한 철군이 세계에서 미군의 어떤 신뢰를 손상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의 그 안보군과 아프간 전부의 어떤 붕괴를 촉발하는 이 탈레반이 완전한 집권이나 내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밀리 의장은 실적으로 그 내용이 현재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아프간에 대한 어떤 그 많은 병력과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간이 그렇게 그 어떤 면에서 미국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과 부패가 이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차이가 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그 어떤 그 종족들이 이게 여러 종족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잘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부정부패를 철폐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협력하고
그다음에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정부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워서 그 아프가니스탄을 이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자국의 어떤 그런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한 측면에서 이루어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적으로는 그만한 예산과 그만한 병력과 그만한 어떤 그런 장비들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한테 내주는 이러한 결과를 이어져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래서 내전으로 집권이나 내전을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그 후 이제 2020년에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그 이제 1년 동안에 내 평가 이 밀리 의장은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2,500에서 4,500명의 어떤 미군을 남기자고 권고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텔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한 지 사흘 후인 이제 8월 18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군 참모들이 2,500명의 병력을 남겨야 한다라고 조언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질문을 받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밀리 의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날 함께 청문회에 참석해서 그다음에 케네스 맥켄지 미 중부사령관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2,500명의 어떤 미군을 남겨둘 것을 권고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동맹국들의 파견을 나가고는 있지만 이런 위험 요소는 아직까지도 그런 쪽에서는 많이 우리가 자제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런 청문회나 이런 어떤 것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의구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군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군은 세계의 어떤 그런 동맹국들에게도 이런 어떤 그런 미군을 파견을 하고 파병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방은 다르고 또한 선진국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하의원이 이런 어떤 차이를 지적하면서 밀러 의장과 그 지휘관들의 어떤 권고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오스틴 국방장관은 그들의 의견은 대통령이 받았고 물론 대통령이 고려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권고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의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이 우리가 철수를 하게 되면 이러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테레반이 앞으로 점령을 해서 여기엔 점령을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점령을 해서 지켜왔던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테레반의 점령을 당하고 이럴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를 하지만 실적으로 거기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치 지도자, 민간 정치 지도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고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수뇌부도 이 사실대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 선진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진국은 여러 가지 최종적인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조목도 다 숨기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은 정말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만 이 군 수뇌부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충돌을 이제 하는 모습을 피하라는 이제 이런 밀리 의장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전문 철군을 결정했을 때 항의 표시로 해서 왜 사임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내용이 좀 정말로 우리 오늘 배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 나라는
어떤 명령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이 장군을 그는 원하지 않는다. 명령이 합법적이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밀러 장군은 이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민군 관리가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여기는 화기가 있어야 화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것에 어떤 건의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민간 정치 지도자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에 여기에서 명령에 합법적으로 나는 따르는 그리고 이행하려는 거다. 순행하는 거잖아요. 순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밀리 의장은 실정을 말해서 보면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자,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자폭 테러가 발생한 이 카불 공항에서 이 에비게이트에서 숨진 병사들도 사임할 선택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사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하면 사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또 자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신은 조언을 할 뿐이고 정책 결정자들은 그 조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어떤 군부에서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또 국방부 장관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정책 결정자들은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그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선진국은 참 이러한 면에서 이러한 선진국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5절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국방정책과 문민통제 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누가 이 정책을 결정하느냐라는 것이죠. 문민통제는 이 군대의 어떤 정치적 중요성과 국가의 복원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 오늘 그 문민통제에 따라서 정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사례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그런 테러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교제와 접목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 강의 주제와 접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리 의장은 텔레반은 이 테러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그렇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결을 끊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저기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남겨두면 이런 어떤 텔레반에 의해서 이런 아프가니스탄을 넘겨줄 수 없는데 너무 아쉽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2,500에서 4,500의 미군을 어떤 그런 주둔을 그런 어떤 그 지원할 것을 복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끝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막혀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시 테러와의 전쟁이란 아프간의 어떤 목적이 여기는 달성된 철군했다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밀리 의장은 그러나 임무가 이제 더 어려워졌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미군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고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아프간이 어떤 그런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철군이 됐지만 그러나 미군은 어떤 세계의 어떤 동맹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나라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임무들을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그런 군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맹국의 어떤 그런 자국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미군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현실적인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아무리 이제는 미군도 계속적으로 어떤 예산과 국방력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을 투입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운 많은 그 내용들, 사례들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전쟁이란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정책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정치 관계에 따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이행되는 진정한 어떤 정치적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 그 목표이고 전쟁은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고 이런 수단들은 절대로 그 목적과 별개로 어떤 면에서는 고려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국방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긴밀한 이런 어떤 정부 조직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합리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어떤 필요한 이러한 어떤 군부대에 필요한 어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방부는 민간 기능과 군사 기능의 통합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상호 어떤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방 정책을 수립하고 통합해서 집행하는 데 협조해 나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의 국방의 목표로 우리가 여기서 민군과의 관계를 우리가 문민 통제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민관과 그다음에 어떤 군부 엘리트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어떤 그래서 관계를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그거는 어떤 그걸 복종해야 할 군부 엘리트들은 민간의 어떤 정치 지도에 따라서 복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서 이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아프간을 통해서 여기에서 밀리 장군의 여기 어떤 정말 이런 어떤 정말 유언 같은 그런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민군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된다. 자신은 조언할 뿐이고 이 정책 결정자들은 그 조언에 따라 의무가 없다라고 우리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민군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국방정책과 문민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장기간의 어떤 그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